구독, 좋아요.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정치 뉴스 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계속 여권 인사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얼굴을 비치고 있죠. 최근에는 그저께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입법, 행정, 이 입법부, 행정부 가장 중축이 되고 있는 핵심 여권 세력들이 다 김어준의 이 유튜브 권력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십니까? 이재명이 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네. 저희가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고,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심의 바로미터가 어디냐? 딴지일보 게시판이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정청래가 그 앞에서야 굽신굽신하지만 이재명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빈집털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1인 1표제 관련해서 내년도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임기 1년을 놔두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정청래가 그 임기가 1년짜리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내가 내년도에 당대표를 다시 연임을 해서 2028년 총선을 정청래 사람으로 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표제 관련해서 권리당원의 원래 지금은 한 20표가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20표 차의 어떤 그런 등가성이 있는데 그것을 1인 1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청래를 욕하기 전에 이재명이 그렇게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2023년도에 이재명이 자기가 1인 60표였습니다. 권리당원의 60표가 대의원의 한 표하고 가치가 같았는데 그거를 20표 밑으로 1대 17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자기가 총선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을 꽂아놓고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쭉 본 상태에서 정청래가 볼 때는 이재명 얘기 안 되는 선수가 저런 식으로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름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개딸 주권 시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어준과 털보 김어준과 연대를 저번에 전당대회에서 성공을 했고 그 흐름을 정청래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우원식 같은 경우 추미애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의 그 유튜버에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 높이고 개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자, 어차피 지금 김어준 유튜브가 나와서 연관해서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엊그저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중요 사항이 있었죠. 그제 공개를 했고 또 어제 추가적인 공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지금 X, 트위터죠.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에 특정 계정을 보니까 그 특정 한 계정 안에서만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비난 댓글이 6만 5천 개가 넘더라.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됐죠. 그 위치를 보니까 접속 위치를 보니까 차이나로 돼 있더라. 중국에서 왜 저렇게 특정 계정 한 계정에서만 6만 5천 개를 발신하느냐. 중국은 자국민들이 이 X 등 해외 SNS 특히 미국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관련된 이 SNS 관련된 것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못해요. 일부 이제 VPN을 이용해 사는 사설망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털어놓은 그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정도로 약 한 계정에 집중적으로 될 정도면 저건 중국 당국, 공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는 중국 공안 관계자가 직접 저걸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 이 문제가 제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랑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공산당이 이제 사실상 그런 것들에 당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X 계정 자체를 예. 중국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공안 당국에서 뭔가 틀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엊그저께 상황이 있고 어제 상황이 있는데 어제는 X가 예전에 이제 트위터라고 불리는 그 X에서 위치 관련해서 그 국가명령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수 민수라고 네. 이재명 지금 이재명이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쪽이 얘가 65,200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여기 시기를 보면 가입된 게 2019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6만 개 이상을 하려면 하루에 수십 개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개딸 중에 개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접속 위치가 차이나 앱 스토어잖아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재명을 그러니까 중국에 이재명 개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재명은 좋겠습니다. 중국에도 개딸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중국 사람이 저게 개인의 일인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공안이나 뭐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하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왜 중국에서 이재명을 왜 지지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이 활동을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뭔가 대한민국 정치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2019년부터 치밀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볼 수 있고 저게 X 그 계정 관련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우리가 볼 때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접속 위치를 보니까 차이나가 너무 많았고 저는 이게 단순히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우마오당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마오당이 뭐냐면 결국은 댓글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댓글 부대가 있는데 우마오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원 정도 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 중국 후난성 중앙선전부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 팀이 운영이 됐대요. 그런데 댓글 하나에 90원. 네, 댓글 하나에 90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마오 정도 되는 건데 네.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이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으로 확대시켰고 중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반중적인 글이나 댓글을 올릴 경우 이에 반박하는 그런 행태를 했다는 거죠. 한 4천만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단순히 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마오당 조직 관리자로 근무하다 호주로 망명한 한 인사는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친중적인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여만 개의 계정을 운영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계정 자체가 20여만 개.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 문화일보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 문화일보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연원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를 했습니다. 중국이랑 그때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를 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8강전에서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다음이 있었고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그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아이디를 넣고 네. 그때 한국이 94%는 한국을 응원했고요. 중국이 6%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2,467만 회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는 수가 그중에 10%도 안 되는 210만 회 그러니까 92%대 8%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넣고 하는 네이버에서는 우리나라 응원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아이디를 넣지 않는 다음에서는 중국이 90% 이상이 응원 댓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순히 한중전 때문에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그 포털에 중국인들이 놀이터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중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냥 클릭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걸 하다가 한중전 축구를 하니까 그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뽀롱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적을 표시하는 거 관련해서 요번에 트위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댓글 관련해서 국적을 표시해야 하는 게 국내 포털부터 그 시작을 아니 해야 된다. 해야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는 개인 정보의 어떤 우려도 없고, 아니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끔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요 뉴스를 볼 때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의외로 제목을 보고 댓글을 봅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연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금 보면 대장동 깐부잖아요. 그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여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이 조작됐다, 조작 기소됐다, 엉뚱한 가지고 여론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개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개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거는 조직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의심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네요. 어떤 식으로 홍콩이나 한국에 개입해 왔는지, 오마오당이라든가 또 선거 20만 개의 계정을 가지고 중국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까지 중국 공안 당국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굉장히 많은 수들이 계정이 20만 개라면 움직이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제2의 드루킹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까요? 댓글 하나당 90만 원을 주고 하는 별도의 세력들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개입이 될 텐데, 이 문제는 한번 좀 웃자고 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중국 당국이 어쨌든 내부는 통제하면서 외부의 그런 대만이라든가 한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선거라든가 여론에 개입하는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한국 침투도 정밀하게 전략적으로 통일 전선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적 표기를 만일 유튜브에서도 한다. 네. X는 이미 국적 표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접속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하는 유튜브에서도 국적 표기를 하게 되면 김어준의 유튜브에 중국인들이 표기가 얼마나 될지 제가 볼 때 구독자가 좀 줄지 않을까요? 실시간 참여자도 줄어요? 구독자도 줄 것 같고요. 네. 아니 저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국적 표시 관련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반대하면 뭐죠? 간첩입니다. 아니 국적 표시를 해서 실익은 있잖아요. 그렇죠. 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냐? 아니 딴 나라 사람이면 딴 나라 사람 입장에서 국적 표시해서 비판할 수 있죠. 아니 그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딴 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인인 척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론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적 표시라는 게 그냥 진실, 그냥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를 한다?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럼 뭐죠? 아니 뭔가 비호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는 투명하지 않는 사회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하면 간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 대공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경찰로 넘어갔는데 그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 원상 회복시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간첩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미온적이냐.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왜 중국 앞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느냐. 왜 그러죠? 아니 중국에서 뭐 받아먹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너무 경도됐다고 한다면 그거 최민희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뇌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국보다 낫고 그렇다면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할 말도 못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봉우리 뭐 거기는 큰 산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5기인가요? 중에서 한 7, 8기를 혼밥을 했고 입국할 때는 기자들이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일본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거나 미국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근데 왜 중국에 이렇게 우리가 모멸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게 뭐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권과 영토 아닙니까? 서해 공정이라고 해서 서해 바다에 자기네들을 서해 9점을 알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비례적으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을 또 이번에 삭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속구기를 바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문제 관련해서 국적 표시하는 법안 반대하면 간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적 표기 반대자 간첩이다. 그자가 법인이다. 핵심적 요점을 찍어주셨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정혜윤님, 영님, 최미진님, 하루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한번 꾹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공수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사구팽 공수처 이야기가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지금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장면이네요. 자, 이명현의 특검,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그러죠. 이명현 씨 이름은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민중기라든가 조은석은 꽤 그래도 알려졌는데 이 이명현 씨는 잘 안 알려져서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그냥 그럴게요. 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원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7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이중한 사건을 위중했는데 검찰청에 이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이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에서 그 혐의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불법 협의 혐의와 관련해서 좀 다투어야 될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해병대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예. 뭐냐면 가장 그 민주당과 공수처와 특검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그 순직 해병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의해서 그것을 수사를 외압을 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거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양념을 넣은 게 뭐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얘기가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없지만. 네. 그런데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한 3-4달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계속하면서 얘네들이 뭘 했냐? 3가지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게요. 네. VIP 경로라고 민주당 애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VIP 경로를 통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본적으로 구명 로비가 있어서 구명 로비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이 경로해서 수사 외압 이 3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너무 황당한 게 대통령은 경로했대요. 그런데 수사 외압 대통령이 경로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 외압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5명을 영장을 쳤는데요.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에 대해서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명 로비를 받아서 누구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화를 내고 무마시켰다는 거잖아요. 외압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명 로비가 그게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종호라고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데 얘가 멋진 해병 단톡방에 내가 임성근 사단장 사표 쓰지 마. 내가 VIP한테 연락할게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23년 8월에 전화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 날에 이미
대통령이 민주당이 경로했다고 한 시점이 이미 돼 있고요. 임성근 사단장은 사표를 7월 달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시점이 자체 거꾸로네요. 시점 자체가 거꾸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서 사표가 그 이후에 내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사표도 냈고요.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손 치더라도 그때 낸 겁니다. 근데 로비를 내가 하겠다고 한 건 그 이후입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볼 때 로비 이 구명 로비 자체는 없다는 거 됐는데 실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이 나쁜 짓을 한 게 김정한 목사님 예. 그리고 또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 방송해가지고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뭐였냐? 그게 구명 로비로서 그 참고인 사람들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해가지고 사실 숙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회 관련해서 거칠게 압수수색한 게 이게 국제적인 문제, 한미 관세 문제까지 영향을 줬는데 결국 구명 로비도 한 사람도 기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러지도 못하고요. 수사 자체가 진전이 안 돼서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이 밝혀낸 게 대통령이 화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사람이 화를 냈다 안 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잡느냐? 공수처를 잡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니네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니네가 뭔가 은폐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조금 제3자 관점에서 볼 때 특검 입장에서는 결론 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수처 너희라도 내가 잡아야겠다.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멀리 본다면 공수처장이 이미 쓰임이 끝난 겁니다. 쓰임이 끝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고 그게 주기현 판사께서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킨 이유가 이겁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에 논란이 있어서 상급 법원에 갔을 때 파기되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보내준 거거든요. 구속 취소한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논란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쓰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포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더 이상 이 공수처를 끌고 가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지금 공수처를 새로 갈아버려야겠다. 저는 그런 정부적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추가해 제가 지금 이거 요 아까 앞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 오동원 공수처 관련된 그 해병 사건 관련한 중요한 사건은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만 좀 정치적으로 한번 좀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에 이제 이 공수처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공수처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왔지 않습니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써왔고 그게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사용하는 데 썼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청 관련해서 폐지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마무리 지어서 내년 뭐 10월이면 이제 중수청이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검경 수사권과 검수완박으로 사실상 하나는 경찰에 권한을 주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검찰청이 그것도 검찰청을 사실 타겟으로 한 건데 검찰청이 폐기되는 이제 상황 내년에 가면 토사구팽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토사구팽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에 대한 토사구팽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를 이재명의 공수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공수처라는 게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19년이죠. 2019년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출범이 21년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6년 동안 사실상 한 80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 안 된 게 기소돼서 6건을 기소해서 재판 중 3개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무죄가 2건이고 일부 유죄가 1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요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처음에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못했을 때 예.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슴 열고 총 맞을 각오로 대통령 장갑차 동원해서 체포하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을 해체했기 때문에 칼이 필요합니다. 칼. 네. 그 칼이 경찰이란 칼,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칼, 그리고 수사청, 이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이거는 뭐 검사들이니까 공수처를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이라는 사람을 또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본인들도 압니다. 위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도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을 긋고 꼬리를 잘라버리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공수처를 임명을 하겠죠. 공수처장 교체 쪽으로? 저는 교체적으로 본다는 게 맞습니다. 상처를 계속 내겠죠. 그러면 여하튼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그 특검이 수사를 한 공수처잖아요. 그러면 여튼 계속 이거에 대해서 수사 기소되고 있으면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받는 공수처장을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물갈이가 될 거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꽂아 넣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참에 여기 보면 중간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차장, 그럼 부장들 다 난리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 신겠죠. 그래서 아주 노골적인, 예전에는 민주당의 검사들을 공수처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아주 노골적인 이재명, 친 이재명 빠들을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오동훈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공수처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핵심적인 맥을 좀 그렇게 짚어주셨네요. 예, 주제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아주 좀 무거운 주제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일 텐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 기소를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을 쭉 해왔었죠. 기소 관련된 건 어떤 기소를 했느냐?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방조한 혐의를 기본으로 내란 특검팀이 기소를 했고, 마지막 어제 구형이 있었습니다. 엄벌해달라, 민주주의 파괴했다 그러면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의 혐의 적용 구형 어제 나온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특검이야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구형을 세게 하는 거야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이 좀 감성적인 거예요. 팩트와 증거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좀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왜냐? 제가 볼 때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45년 전 그 사건은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5.17, 그러니까 5.18 전에 있었던 1980년도 5월 17일 있었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한 건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고요. 국회가 실제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학생 2,500여 명이 일괄적으로 연행이 됐고, 언론, 행정부 다 장악이 됐습니다. 네. 그거하고 지금과 비교를 한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문제다? 이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7년이 남았습니다. 17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노태우 전 대통령급으로 본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란 하니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걸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계엄이 곧 내란이란 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교묘하게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계엄이 곧 내란이란 이런 프로파간다를 이 선전선동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란 하면 그리고 내란에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내란, 음모, 내란 동조, 내란 선전선동 이런 워딩을 통해서 사람들을 입틀막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아니 문제를 제기하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게 내란 선전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의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입틀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요 내용을 특검이라는 작자들 특검이 하는 이 워딩을 보니까 45년 전 1980년도 이 계엄보다도 더 크게 내란이라고 상정을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사기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그 작년에 대통령 탄핵시킬 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내란 했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면서 했다가 1차적으로 국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헌재에 탄핵할 때 탄핵 소추사에서 소추할 때 뺐습니다. 예. 아니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면 왜 뺍니까? 예. 본인들도 볼 때 뻑적지근하는 겁니다. 이거를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 곧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폭동입니다. 내란죄, 국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폭동 두 가지가 네. 성립이 돼야죠. 예. 근데 폭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찾아보면 핵심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요인의 암살과 살상이 있어야 되고 광범위한 약탈과 방화, 손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나 주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물리적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요 마지막 것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모든 게 앞뒤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내란 동조입니다. 네. 처음에 내란 동조를 했는데 이진관이라는 이 판사가 이거 말고 주요 종사 혐의로도 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이게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떡하니 특검에서는 내란 동조냐고 물었는데 거기에다가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진관 판사라는 사람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다. 왜냐하면 중심적인 소위 말해서 메인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주기현 판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그거를 속된 말로 그렇게 설레발 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김에 이진관 부장검 판사 이야기는 잠깐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건 상당히 기막힌 장면입니다. 아마 데자뷰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한덕수 정 총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 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저 이진관이라는 자가 추가해라. 뭘 추가하느냐. 방조 혐의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이거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해라는 식의 지시를 사실상 재판장이 했고 특검이 그걸 받아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 사실은 기소하는 꼴이 됐어요. 이거 우리가 과거에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강일원이라는 자가 있었죠. 당시에 주심 재판관 역할을 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했던 강일원이라는 재판관 자체가 국회에
사건을 이렇게 해서 공소장을 탄핵 소유장이 그때는 탄핵 소추장이죠. 그걸 변경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변경해와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걸 바꿔서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그거 굉장히 불법이죠. 근데 이번에 이건 불법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판사가 이 특검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낸 공소 기소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데 그걸 다른 혐의를 추가해 가지고 했다. 이진관이라는 자가 아주 올려치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형 올려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네. 헌재가 또 하나를 더 플러스 알파 하라고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저희가 앞서 말한 이게 1차에서는 내란하다가 2차에선 빼게 된 동기가 헌재에서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 내란죄 이게 탄핵소추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 찬성표 던지지 않았다. 네. 어떻게 보면 사기 당한 걸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저는 이진관 판사를 보면서 이분이요. 저는 황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네. 재판에 갔습니다. 네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하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 중하고 저희 재판관 과정의 CCTV라든지 이런 정원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간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뭐 사형도 받을 수 있겠구나.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정형 사형형이라는 얘기까지 하는구나. 그러면서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판사가 모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유죄 심증을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단을 갖게 하는 거고 본인도 예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판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거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접점을 찾고 그 접점을 찾을 때 양쪽의 얘기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당신은 사형당할 수도 있네. 당신 보니까 CCTV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돼 있네. 이거를 최종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인도 아닙니다. 다른 재판부에 있는 증인인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굉장히 전 무섭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여론 재판의 문제입니다. 왜 제가 여론 재판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진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가 정의로운 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좋아요를 누르고요. 신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양쪽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사가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좋아요와 칭송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민들 이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눈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하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색무취할 재판 진행이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뭔가 쇼츠용으로 딱 그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과정도 줘야 되고 결과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성에 있어서 한쪽 진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정 진행을 한다.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이란 걸 왜 받습니까? 재판 이후에 국민이 통합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중관 부장판사 이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중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저도 재판하는 장면들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이중관 이 부장판사 하는 방송을 보면서 특히나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당시의 기억들을 그리고 기억과 다른 것들은 또 어떤 일인가 이것도 상세히 봤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여러 재판들의 영상을 보니까 유죄 심증 앞서 이제 이상민 뭐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만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금 때리는 것도 보면서 야 저것도 증인이 하나의 권한으로 특별한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선서 안 해도 되는 것도 법률적으로 있는데 저것도 저렇게 벌금을 때리는 걸 보면서 이중관 부장판사 이거 상당히 심각하구나. 재판을 유죄 심증으로 몰아가고 재판도 상당히 거칠게 하고 어느 보를 보나 심판이 아니라 그냥 특정 편의 선거처럼 행동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좀 많이 보이고 해석되게 행동을 하던데 문제는 이제 이중관 부장판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1월 21일 날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확정을 21일 날로 했다고 그래요. 어제 구형 선고 구형 이후에. 근데 이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앞서 얘기했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추가할 때 뭐 앞서 정청래가 뭐 정의로운 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 욕심이 있냐 이런 아주 언론사 보도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선고가 난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 이게 이제 향후에 미칠 파장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 정치적으로도 미칠 파장 이런 게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 네.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달리 만약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게 됐을 때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내란 중요 종사 임무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떤 그 혐의로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쥐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메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분하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볼 것인가를 따져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단을 충분히 갖고 유죄 심증이 있어 보이는 이진관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말했을 때 네.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쥐기현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네. 그거는 뭐 어떤 판결을 하느냐는 재판부에 대한 몫이고 그거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2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이미 끝났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갈 텐데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될 텐데 12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네.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제가 볼 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 저쪽에 내란몰이가 일정 부분 내란몰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가 한풀 꺾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12월과 1월 사이에 그 분위기 내란몰이가 좀 꺾일 수 있는 거를 국무총리 관련해서 만약에 1심에서 저쪽이 원하는 게 나오면 내란몰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를 막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없앤 상태에서 법원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법관 인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입맛대로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은 무조건 유죄,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의 이재명이 여러 가지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특히 이화영 관련해서도 내가 충분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자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을 파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부에 우리 김기흥 대변인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재판이 향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대비도 하면서 그것이 미칠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겁니다. 뭐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총리 재판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은 재판대로 기준 원칙을 정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게 내란죄가 형립되는지는 아주 원칙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예, 2부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